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 쓰시는 글들이 상당히 좀 언론에 기사화도 많이 되고 좀 화제인데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반대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죠. 그것은 셀 틈 없는 완벽한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하나의 헌법학자로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셨을까요? 아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갖는 지지율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약간의 희망은 나타나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예. 근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셨던 글이 기억이 나서 여야 통틀어서 포용력이 가장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포용력이 독보적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이 대표가 이 대표가 희화에 앉아 많은 인재들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정책 발굴이나 전국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아왔죠.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이 대표처럼 이 후보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을 키우면서 또 이 활용을 해온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뛰어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지 포용력이 독보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중용하는 점에서 좀 평가를 하시는 거였군요. 역시 어떤 희화에 많은 인재들이 지금까지 배출되어 온 거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멘토다 이런 표현까지 받으실 정도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리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말이죠. 제가 윤 전 대통령의 멘토라는 말은 제가 그 말을 부인하기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남아 있는.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좀 어불성설의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그래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그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는 또 상당한 인연을 가졌었고 또 제가 그때 본 이재명 대표의 모습 또 그분과 가졌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를 사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국가적인 일을 바라볼 때는 한 개인의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 전체에서 또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틀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선명한 반기득권론자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이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갖는 그 점이 저로서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번에 말이죠.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조금 전에 신지호 전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권력의 융합, 권력의 집중이 일어납니다.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집행권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사법권 한 3분의 1은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화계나 그 언론계 또 시민단체 이런 그 비제도적 권력의 대부분도 그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대통령이 그 되시는 것은 단순한 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주 그 권력이 집중된 그 대통령.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그 잘못 디디면은 바로 파시스트 그 체제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그 국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그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헌법학자로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그에 반대하는 것이죠. 뭔가 그 의회의 독재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권한까지 갖게 됐을 때 어떤 우려가 좀 크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그 강력한 권력의 통합이 이루어진 예가 아직 없었죠. 네. 이것은 뭐 그렇게 뭐 해서라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 기득권을 구조를 청산하고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권력을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액턴 경이 그런 말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 권력은 엄청난 권력은 하나의 부패하고 절대적이고 하나의 국민들에게 억압적인 권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분들이 이 힘을 어떤 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장기 집권일 것입니다. 예. 뭐 본인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상 권력을 엄청나게 갖게 되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뭐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우려를 하실 테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빨리 좀 잘 뽑아서 본선에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뭐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즉시 단일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 한 2번 정도 하고는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은 좀 예선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좀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역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갖는 이 국민들의 지지율, 그것은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닙니까? 뭐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덕수 대행이 갖는 중도층 소구력이라든가 또 호남 지역에서의 갖는 어떤 득표율,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고 이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단일화를 이루어줘야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좀 참여를 전제로 하여튼 다들 언급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이제 후보로 선출된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고 플러스만 될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말인데.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글쎄요. 그러나 지금 이 한국의 선거판에서 단일화는 항상 시너지 효과를 내기 마련이었죠. 과거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것이 갖는 단일화의 힘. 그것은 분명히 증명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단일화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 정권을 저쪽에 주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그 위기를 스스로 그 자초하는 그런 발상이죠. 예.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단일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정권 넘겨주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론은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뭐라도 좀 뭉치긴 해야 되니까요. 당연하죠. 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좀 뭐 민주당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행을 향한 좀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윤석열 시즌 2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도층 공략이 힘들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비판인데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그 탄핵 그 전국을 한번 그 복기를 해보면 말이죠. 예. 그때 당시에 거의 그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 지지율, 그것이 거의 어떤 40% 선으로 올라가고 하고 했죠. 네, 뭐 일부 조사에서는요. 그때 그 일부 조사 대충 그렇게 나오고 그것이 항상 이재명 당 대표의 그 지지율을 상회했습니다. 예. 그런 거의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대선을 막바지에 한국의 그 정치 지형은 보수 3, 진보 3, 그 중도층 4입니다. 예. 3, 3, 4가 되는데 네. 그 4의 그 중도층이 선거 때가 임박하면은 보수 진보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거의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졌던 다시 살아난 지지율하고 또 덕수 대행이 가지는 또 고유의 예.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 소구력 또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이런 것을 합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네.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게 되는 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다 보니까요. 민주당은 계속 그 공격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미 탄핵 정국에서 중도층은 이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져 있어서요. 예. 예.